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을 통해서 중국이 김치 국제 표준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들으셨을 텐데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부는 물론 영국의 BBC에서까지 이 소식을 다루면서 김치와 또 파오차이의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두 식품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동북공정 또 한복공정에 이어서 김치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김치 공정, 어떤 내용인지 세계 각국에 비슷하지만 다른 음식 문화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식 스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셰프이시면은 직접 지금 음식점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요리사로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전 국민들이 다 겪어내고 있는 일이어서 감수하면서 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들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책도 쓰셨네요. 네, 조금 막간을 이용을 해서 책을 냈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본업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탐식 스필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책에서는 제가 해외의 다양한 지역들을 또 둘러보면서 느꼈었던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향유되는지, 또 식탁 위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적어냈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책 좀 몇 권 가져오셨나요? 네네. 저희 청취자분들 또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혹시나 또 책 궁금하신 분들은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좀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셰프님 잘 꼬셔서 책을 몇 권 한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자, 중국에서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좀 황당했어요. 중국이 김치 국제 표준 인정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식 야채 절임 파오차이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김치와 파오차이 좀 생긴 것부터 다르던데, 이거 다른 음식이죠? 네, 이게 ISO에서 국제 표준을 받았다라고 중국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저도 요리사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ISO 관련 문건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실제로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을 한 것은 이 파오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만 그 규범과 그 시험 방법, 만드는 방법, 제조법에 대해서 국제 표준으로 인정을 한 것이지, 이것이 김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호도되고 중국의 언론을 통해서 잘못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왜 과거에 일본도 기무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조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기무치 같은 경우는 또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했다가 1990년대에 실패를 한 역사가 있었고요. 한국의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김장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인류 문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네스코하고 ISO가 이제 두 가지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요? 유네스코에서 제정을 하는 것들은 이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음식 문화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김장 문화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문화로서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세계인에게, 지구촌 전체에게 이것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ISO 같은 경우는 산업 표준으로서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표준적으로 어떻게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파오차이 같은 경우는 제조법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승인을 한 것이고요. 한국의 김치 같은 경우는 그것의 문화에 대해서 인류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무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좀 자부심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제 역사를 또 침탈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왔던 이 다양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으로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문화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 표준
그렇죠. 혹은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또 제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제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음식도 뭐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게 있는 건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음식의 직접 재산권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표준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해가지고 제정을 하는 경우고요.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해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재밌는 예로서 ISO의 그 국제표준화 기구에 예. 매운맛에 대한 단위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 매운맛 하면 또 한국의 한국이죠. 매운맛도 그럼요. 있고 예. 또 멕시코나 이런 남미 쪽에서는 할라피뇨 또 예. 그들의 고춧가루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또 맵기도 하고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매운 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주관적인 맛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막 표준화하고 이것들이 청취자분들께서도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일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주관적인 맛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매운맛의 단위는 스코빌이라고 합니다. 사람 스코빌. 이름인데요. 네. 예. 스코빌이라는 사람이 제정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캡사이신의 형광물질을 측정을 해서 예. 숫자로 이 매운맛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탐험을 위해서 먹어보게 되는데 수치적으로 낮은 게 더 맵고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예. 수치는 더 높게 나왔는데 요건 좀 달달하면서 먹을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운맛에 대한 역치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국적인 다른 나라의 매운맛을 먹었을 때 난감한 매운맛들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이 스코빌 단위로 한 4천에서 1만 스코빌. 그럼 정도. 높은 건가요? 어떻게? 한 중간 정도로 보통 보이고요. 할라피뇨가 한 8,000대 정도가 나옵니다. 제일 높게 나온 게 인도 고추인데 이게 100만 1,304. 그럼 청양고추보다 100만 배. 청양고추가 100배. 이제 100배 정도 맵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맛의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느냐는 각자의 몫이 아닐까 결국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식점 가면 저희가 뭐 매운맛 정도를 표기할 때 이제 뭐 고추가 1개 달려 있냐, 3개 달려 있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고 약간 셰프의 그 주관적인 그런 취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표준이 그래도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오는 고추장도 지금은 이 스코빌 단위로 방금 말씀하신 고추가 1개 그려져 있고 2개 그려져 있고 3개 그려져 있고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됐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금 ISO에서 만드는 이런 국제 표준들이 적절하게 전 세계적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의 고추장도 그 표준을 이용을 해서 이건 좀 순한 맛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매운 맛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위가 좀 크긴 크네요. 뭐 4, 5, 6 이런 게 아니고 4천에서 1만, 뭐 100만 이렇게 하니까 단위가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9223님께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 셰프님 책 재밌게 읽었어요. 르땡땡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로 입문 분야 잠시 몇 세까지 나왔죠?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5374님께서는 저 책 받아보고 싶어요. 아내가 자격증 없이 요식업 주방에서 일하는데 모두 맛있다고는 한대요. 근데 책 보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이 한 권 있으니까 꼭 여기 놓고 가시면 전달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권이면 5374님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5374님 후보로 올려놓고. 네, 알겠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댁에 가서 좀 더 보내주시겠다고도 하는데.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강탈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 많은 분들께서 좋은 책 읽고 좋은 음식 문화 나누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희가 김치에 대한 논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절여 먹는 건 세계 각국에 좀 흔히 있는 조리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피클도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파오차이 같은 경우도 피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금을 이용을 해서 김치 같은 경우도 채소를 소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저장식품 퍼멘테이션을 이용을 한 저장식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국의 다양한 저장식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저장 방법이 개발된 게 산업화 이후에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일 텐데요. 그 전에는 그 어려운 계절들 우리도 막 보릿고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식품들을 추수한 게더링한 식품들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손쉽고도 잘 저장이 되는 방법이 소금으로 절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채소를 절인 피클들 세계 각국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한국의 김치 또한 그 갈래 한 가지일 텐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맛들을 개발을 하고 김치가 한 400여 종이 넘어가고 아마 카운팅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종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음식으로서 그 문화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마늘이나 고춧가루나 이런 향신료들을 넣거나 또 넣지 않거나 하면서 그 맛들의 변화 또 저장성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김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김치 같은 음식 뭐 서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스페인에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라만차라고 하는 황무지지대가 있습니다. 맨 오브 라만차. 네네. 라만차. 돈키호테로 유명한 그 스페인의 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황무지지대 사막지대를 여행을 하다가 사우다디 드 레알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굉장히 목도 칼칼하고 이 먼지도 흙먼지도 굉장히 많이 날리고 또 내비게이션에 이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그 황갈색의 내비게이션조차도 굉장히 목을 마르게 했던 순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이 마을에서 좀 굉장히 신기한 음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알마그로라고 하는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의 이름이에요. 스페인의 토착 가지인데 그걸로 담근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치미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가 만나게 됐었는데 먹어보니까 우리의 동치미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시원하나요? 네네. 이 알마그로라고 하는 게 명칭은 가지인데 무하고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달랑무 정도 크기의 이제 무인데요. 이 무를 가지고 소금으로 절여서 염장을 해서 담근 물김치에 해당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남미 쪽을 지배를 하면서 남미의 문화가 또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리고 또 아랍하고의 이런 역사적인 관계들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용광로처럼 녹아 들어간 곳이 스페인인데요. 고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늘이나 고추 같은 것들이 아시아에서도 재배되긴 하지만 남미에서 많이 유럽으로 전래가 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이 남미랑 직접적인 관계들을 대항해 시대 때 가지고 있어서 고춧가루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춧가루가 풀어진 무로 만든 저장 김치. 그러니까 맛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 동치미랑 굉장히 비슷하다. 너무 궁금해요. 네, 굉장히 놀랍게도 비슷했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 까수엘라라고 하는 그 질그릇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질그릇인데 우리도 질그릇에 독에다가 장독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땅에다 묻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이 독이 숨을 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질그릇에 있는 작은 그 구멍들이 이 호흡을 그 미생물들의 호흡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 스페인이 까수엘라라고 음식의 이름이기도 해요. 까수엘라 그릇에 담은 음식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까수엘라라고 하는 질그릇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동치미가 시원한 우리가 생각하는 잘 발효된 맛이 나고요. 이걸 또 땅에다 묻어요. 지금도 묻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스페인의 가정집에 가면은 저한테 이거 먹을 수 있겠어? 라는 표정으로 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먹어보면 우리도 이거 원래 먹는 거다. 라만차에 동치미와 비슷한 음식이 있다. 이거 좀 신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맛볼 수 있는 데가 없죠?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재료들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현지에 토착화된 특이적인 음식입니다. 또 못 먹는 걸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스페인 먼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인접 국가에서 음식 전쟁은 좀 세계 어디에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김치, 기무치 뭐 이런 거 파오차이 말고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었던 보르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보르시라고 하는 것은 비트를 넣어가지고 만든 빨간색 스튜인데요. 이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국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춥기도 하고요.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조금 낯선 시간을 그들이 좀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파리 표준시를 사용을 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밤이 굉장히 길고요. 그러겠네요. 네, 아침이 좀 빠르게 이렇게 되는데 밤이 길다 보니까 또 그들이 독주, 보드카 같은 술도 많이 마시고 아침에 또 해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몽골이 동쪽으로는 고려까지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대제국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당시에 몽골의 국문화가 양쪽으로 또 펼쳐졌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튜 그들의 이야기로는 스튜 우리로는 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 자기네들의 채소인 빨간색 비트를 가지고 이제 묵국을 끓이게 되는 게 보르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었었던 소련의 그 다양한 나라들에서 전부 다 이 보르시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특히나 자기네들이 보르시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한 요리사가 SNS에 이것을 올리게 돼요. 이것을 전쟁을 선포한 거네요.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아니다. 이것은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이지 우크라이나의 음식은 아니다라고 정부가 또 공격을 하고요.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이것은 뭐 1548년에 유럽에서 온 관광객의 노트에서도 발견이 되는 우크라이나만의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답을 찾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렇죠. 병합이 되고 민족주의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그 여러 가지 논쟁의 일환으로서 음식 문화도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 이렇게 진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음식이 문화라는 얘기를 사실 뭐 저 같은 그냥 일반 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지고 이렇게 상에 올라오는 그냥 반찬 하나 혹은 음식 하나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왜 한 상 가득 차리는 문화를 대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코스 요리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코스를 또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의 음식 문화는 코스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어떻게 보면 상차림처럼 한 상에다가 한 식상을 이렇게 차리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식탁 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내려앉을 것인지 또 어떤 맛을 또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음식들을 만드는 과정들은 결국에 식탁 위에서의 이야기를 위한 것이니까요. 김치 같은 경우도 계속 오늘 주제가 김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생긴 것도 김치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문화의 유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프랑스도 또 음식 문화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구드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통해서 자기네 문화의 우수성,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달팽이 에스카르고라든지 라따뚜이 같은 단일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문화, 음식의 문화들 그것을 향유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고 하는 것들이 또 음식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저희 프로그램 슬기로운 언어 생활의 출연자이신 신지영 교수님께서 또 글을 남기셨네요. 정상원 셰프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슬기로운 식탁까지 책임을 지네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신지영 교수님하고 아시는 사이인가요? 네. 책의 추천사를 또 써주셨기도 하고요. 책을 내는데
1등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267님께서는 저는 은퇴 후에 소박한 나만의 메뉴로 식당을 해보고자 공부하고 있는 55세 가장입니다. 혼자 음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소개를 직접 듣기보다는 우리 책 하나 좀 어떻게 보내드리면 공부가 좀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3267님께도 책을 하나 보내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탐식스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와 함께했습니다.